오늘은 성공한 독재의 상징 리콴유와 싱가포르의 탄생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생방송 중 한 남자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였습니다. 그는 방금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독립을 당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쫓겨난 거죠. 독립은 보통 축복이지만 싱가포르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천연자원 하나 없는 작은 섬, 식수조차 이웃나라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면적은 서울과 비슷했고 인구는 약 190만 명, 독립 당시 문해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항구 도시로 기능했지만 그뿐이었고 당시 경제의 상당 부분은 주둔 중인 영국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철수를 결정하면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폭동이 끊이지 않았고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가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슬럼 지역에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하수도는 무너졌으며 범죄는 일상이었죠. 이 도시에서 생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리콴유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그로부터 50년 후 이 작은 섬은 세계 상위권의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상위권으로 올라섰고 부패는 낮은 수준으로 억제됐으며 치안과 인프라, 항만과 공항은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깨끗한 거리, 완벽한 인프라, 세계 금융의 중심지, 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린 싱가포르,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통제됐고 반대파는 감옥에 갔으며 자유는 억압됐습니다. 이것은 성공한 독재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독립 직후 리콴유가 마주한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죠. 싱가포르는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 이곳은 항구로만 기능했습니다. 원자재를 실어 나르고 물건을 중개하는 중간 기착지에 불과했지만 영국군이 떠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영국은 철수 방침을 발표한 뒤 몇 년에 걸쳐 병력을 뺐고 그 과정에서 약 5만 개의 안팎의 관련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항만 인부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실업자가 폭증했고 젊은이들은 갈 곳이 없었죠. 도시 곳곳에 슬럼가가 형성됐고 판잣집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한 가족이 방 하나에 몰려 살며 공동 화장실을 썼고 쥐가 들끓었습니다. 막힌 하수도와 쓰레기로 뒤덮인 거리에서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은 도시를 휩쓸었고 병원은 환자로 넘쳐났습니다. 더 심각한 건 치안이었는데 갱단이 거리를 지배했고 사마회의 조직원들이 보호비를 걷었죠. 칼부림이 일상이었고 밤이 되면 거리는 위험지역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인종 갈등. 중국계가 인구의 70%를 차지했고 말레이계가 15%, 인도계가 나머지였는데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1964년 대규모 인종 폭동에서 중국계와 말레이가 충돌했습니다. 거리가 불타올랐고 수십 명이 죽었으며 군대가 투입됐지만 진압에 며칠이 걸렸죠. 증오는 가라앉지 않았고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집무실 창밖으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으며 절망에 빠진 얼굴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리콴유는 이대로 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그날부터 싱가포르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에서 압승한 리콴유의 정당 인민행동당.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로 당선됐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었죠. 반대 세력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학생단체, 좌파 정치인들이 리콴유의 정책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파업이 끊이지 않았고 항만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았으며 버스 기사들이 운행을 거부하면서 경제는 마비 직전이었습니다. 리콴유는 말레이시아 시절 제정돼 싱가포르에도 적용된 내부보안법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법은 막강했습니다. 재판 없이 최대 2년간 필요시 무기한까지 사람을 구금할 수 있었고 용의자로 지목되면 끝이었습니다. 변호사도 소용없었고 증거가 불충분해도 상관없었으며 의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리콴유는 이 법을 망설임 없이 휘둘렀습니다. 콜드스토어 작전으로 100여 명의 좌파 정치인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구금됐고 학생 운동가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끌려갔습니다. 어떤 이는 10년 넘게 갇혀 있었고 가족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반대 목소리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고 정치 이야기는 위험한 것이 됐으며 거리의 시위는 멈췄고 파업도 사라졌습니다.
다음 타깃은 언론이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가면 즉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편집장이 해고됐고 기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법정 싸움은 길었으며 변호사 비용은 천문학적이었는데 대부분 패소해서 파산했습니다. 몇몇 신문사는 폐간될 수밖에 없었고 외신 기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비자가 취소돼 추방당했습니다. 비판적 보도는 법과 소송, 규제 환경 속에서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았고 그 결과 편집 현장에서 자기 검열이 강화되어 언론 자유 지수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야당 정치인들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제아 라트남, 치순우안 같은 인사들이 명예훼손 소송으로 고액 배상 판결을 받고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몰렸는데 야당은 사실상 무력해졌습니다. 리콴유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생존이 먼저이며 자유는 사치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질서가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리콴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을 먹여 살려야 했고 안정된 삶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는 사회 전체를 뿌리부터 뜯어고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손댄 건 주택 문제였습니다. 도시 곳곳에 슬럼가에 불도저가 투입됐고 판잣집을 밀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부는 보상금을 주고 강제로 이주시켰으며 그 자리에 거대한 공영주택 단지를 세웠습니다. 수십 층짜리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섰고 국민의 80% 이상이 이 아파트에 살게 됐지만 이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리콴유의 더 큰 목적은 인종 갈등을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인종 비율을 맞춰 아파트 배정을 철저히 조작했습니다. 중국계 아파트에 말레이계를 섞었고 인도계도 골고루 분산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었고 정부가 정한 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음식 냄새가 뒤섞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놀기 시작했고 이웃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언어였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영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리콴유는 영어를 교육과 행정의 주요 언어로 만들었고 국가어는 말레이어로 정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했고 수학, 과학, 역사도 영어였는데 다만 학생들은 모국어인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중국계의 사회에서 반발이 거셌습니다. 중국어 학교들이 문을 닫았고 전통이 사라진다는 항의가 빗발쳤지만 리콴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리콴유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려면 하나의 언어가 필요하다. 영어는 우리를 세계와 연결한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효과가 나타났는데 젊은 세대는 모두 영어로 소통했고 인종에 관계없이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영어가 일상 언어로 자리 잡자 외국 기업들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쉬운 나라, 그것이 싱가포르의 가장 큰 강점이 됐고 결국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영어 허브로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은 법이었습니다. 리콴유는 철저한 법치를 구축했습니다. 길에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 검은 수입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치료용과 니코틴껌만 의료기관과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가 허용됐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지 않아도 처벌받았고 무단횡단이나 길거리 흡연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위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범죄에는 태형이 적용됐습니다. 강도, 폭행, 마약 밀매로 유죄 판결이 나면 교정시설 내에서 비공개로 집행됐습니다. 잔인하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국제인권단체들이 항의했지만 리콴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범죄율이 급락했고 거리가 안전해졌습니다. 밤에 혼자 걸어도 두렵지 않았지만 그 완벽한 질서의 이면에는 통제와 감시 그리고 자유의 제약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리콴유는 경제 발전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문제는 명확했는데 싱가포르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석유, 광물, 농토도 없었고 심지어 물도 부족했습니다. 수출할 자원은커녕 제조업 기반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리콴유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국가의 자원으로 키우고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세계 경제의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는데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풀어주며 땅을 헐값에 제공했습니다. 항구를 현대화하고 도로를 깔고 전력망을 구축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통째로 제공한 겁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사람을 고용하고 기술을 전수할 것. 다국적 기업들이 물밀듯 밀려들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쉘, 모빌, 필립스 등 거대 기업들이 공장을 지었고 제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자제품, 화학제품, 석유 정제품이 쏟아져 나왔고 수출이 급증하면서 일자리가 넘쳐났고 실업률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올랐으며 10년 만에 경제 규모가 2배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리콴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금융 허브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은행들을 유치하고 세금 혜택을 주며 금융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밀려들었고 시티뱅크, HSBC,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글로벌 은행들이 아시아 지역 본부와 핵심 허브 기능을 싱가포르에 두게 되면서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의 심장부가 됐습니다. 동시에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보조와 투자로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했고 수학, 과학, 영어 중심의 교육을 확충했습니다. 기술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였죠. 교사 월급을 대폭 올렸고 최고의 인재들이 교사가 됐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해외 유학도 보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국가를 위해 일할 것. 한 세대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맹률이 거의 사라졌고 싱가포르 학생들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피사에서 싱가포르는 수학, 읽기, 과학 모두 1위를 기록했고 수학 상위 숙련자 레벨 5와 6 비율도 약 4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부패를 뿌리 뽑았습니다. 부패방지국 CPIB는 영국 식민정부가 설치했지만 분리독립 후 리콴유 정부가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대통령의 친구도 장관의 가족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정부 수사로 위툰분 전 국무장관이 뇌물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았습니다. 리콴유의 오랜 동료였지만 용서받지 못했죠. 최근에는 장관급을 포함한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법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월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렸고 장관 연봉이 민간 기업 CEO 수준이 됐습니다. 뇌물을 받을 이유를 아예 없앤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싱가포르는 국제 부패 인식 지표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본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더욱 빠르게 성장했고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싱가포르는 완벽했습니다. 거리는 화려했고 지하철은 정확했으며 늦은 밤에도 누구나 혼자 거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엔 불안보다 안심이 익숙했습니다. 질서와 효율은 이 나라의 상징이 되었고 세계는 그 정교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완벽함의 밑바닥에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침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조심스러웠는데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의 흐름은 금세 다른 주제로 바뀌었고 누구도 그 주제를 오래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단체 채팅방에는 기사 대신 이모티콘만 남았고 한때 정부를 비판하던 사람의 계정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도 없었고 굳이 묻지 않아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은 침묵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선 허가가 필요했지만 허가가 내려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발언이 허용된 공간은 홍림공원의 스피커스 코너였으나 그곳에서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발언은 제지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자유는 제약을 받았습니다. 허위 정보라는 문구가 붙은 게시물은 대부분 삭제되었고 작성자들은 스스로 글을 내렸습니다. 직접적인 강압이 없어도 사람들은 어떤 말이 위험한지, 어떤 침묵이 안전한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는 정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고 기자들은 굳이 지시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검열했습니다. 위험한 주제는 아예 회의 안건에서 제외되었고 검열은 법이 아닌 문화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는 역할 대신 질서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기둥으로 변했던 거죠. 젊은 세대는 이런 사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정된 도시에서 자랐고 혼란과 폭동의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통제는 불편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였지만 해외 유학을 다녀온 이들은 달랐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부를 비판하며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세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 도시가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곧 잊혔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정치보다 인사평가가 중요했고 직장에서의 평판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은 조용히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했죠.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신중해졌고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가 되었으며 침묵은 안전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이런 질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혼란의 시절을 직접 겪었던 그들은 리콴유의 통치를 안정과 번영의 기반으로 여겼고 그들의 눈에 지금의 싱가포르는 성공 그 자체였습니다.
범죄율은 낮았고 의료와 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일자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마음속으로 다른 질문을 품었습니다. 안정만으로 충분한가? 자유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가? 싱가포르는 부유하고 조용한 나라가 되었으며 완벽한 질서 속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잃지 않았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도시의 숨결은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세계는 불가능해 보였던 나라가 단 50년 만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모하는 기적을 만들어내자 싱가포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인당 소득은 세계 상위권으로 오르고 공항과 항만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으며 도로와 지하철은 정확했고 의료교육 행정 전반이 모범으로 꼽혔으며 부패지수 또한 세계 최상위권에 이를 만큼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싱가포르를 배우려 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이 방문했고 덩샤오핑이 리콴유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모델을 연구해서 중국 개혁 개방에 참고했고 이후 수십 년간 중국 관료들이 싱가포르를 찾아 공무원 교육을 받고 정책을 배웠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찾아왔습니다. 두바이는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서 금융 허브를 만들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도 방문했는데 르완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와서 싱가포르 모델을 배웠으며 르완다는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를 꿈꿨습니다. 학자들도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싱가포르의 성장 모델을 분석했고 정치학자들은 권위주의 발전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독재가 성공할 수 있었는지, 왜 국민들이 받아들였는지 답은 복잡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작아서 통제하기 쉬웠고 인구가 적어서 정책 실행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지리적 위치도 좋아서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리콴유였습니다. 그는 부패하지 않았고 개인의 부를 쌓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었으며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국민에게 일자리와 주거, 안전을 보장했고 결국 그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국민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안정을 얻었고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대신 번영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거셌는데 서구 언론은 싱가포르를 독재 국가라고 비난했고 인권 탄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잇따라 보고서를 발표했고 언론 자유와 정치적 권리는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금으로 도금된 감옥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리콴유는 반박했습니다. 그는 서구 언론과 인터뷰하며 서구식 민주주의가 유일한 답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을 선택했고 결과가 증명한다. 국민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싱가포르 국민의 대다수가 정부를 지지했고 만족도는 80%를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자유보다 질서를, 정치적 권리보다 경제적 풍요를, 시위할 자유보다 안전하게 걸을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리콴유는 민주주의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싱가포르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권리보다 의무를 중시하는 아시아적 가치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분명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성취가 공고해질수록 자유와 견제의 문제는 더 분명한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리콴유는 70대가 됐지만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총리직은 후계자에게 넘겼지만 내각 고문으로 남았고 퇴임 후에도 비공식적 영향력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싱가포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구축한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작동했고 인민행동당은 권력을 유지한 채 선거를 이어갔지만 결과는 언제나 예측 가능했습니다. 야당은 소수에 머물렀고 실질적인 대안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언론 통제도 계속됐고 정부 비판은 여전히 위험했으며 법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온라인 허위정보 방지법이 도입되면서 정부는 주로 정정고지를 요구했고 중대한 사안에서만 삭제나 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후불복 절차가 존재했지만 정부가 무엇을 허위로 판단할지는 여전히 정부의 권한이었습니다. 시민사회는 약했습니다. NGO들은 등록 허가를 받아야 했고 외국 자금 지원은 제한됐으며 정치적 활동은 엄격히 감시됐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리콴유의 시대를 직접 겪지 않았고 가난과 폭동, 혼란의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싱가포르는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하며 부유한 나라였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 알 수 없는 답답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정부에 질문할 수 없으며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마음 한켠을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침묵하는 법을 배웠고 정치를 피하는 법을 익혔으며 그냥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리콴유는 고령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했고 총리직은 그의 아들 리셴룽이 이어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세습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선택이라 설명했지만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여전히 같은 가문 안에 있었고 리콴유의 그림자는
여전히 싱가포르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콴유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됐고 싱가포르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몇 주 뒤 그는 향년 9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콴유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거행되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조문 행렬에 나섰고 거리는 인파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곳곳에서 눈물이 흘렀고 사람들은 그를 건국의 아버지이자 국가의 아버지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를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작은 섬을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시켰으며 그에 대한 평가는 존경과 두려움, 감사와 억압이 뒤섞인 복잡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뒤에도 시스템은 그대로였습니다. 인민행동당은 계속 집권했고 그의 아들이 총리직을 이어갔으며 정책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언론 통제는 계속됐고 야당은 여전히 약했으며 시민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리콴유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만든 싱가포르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으로 구축한 구조는 지나치게 견고했고 법과 제도, 관행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맞물려 스스로를 유지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서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그 움직임은 작고 조용했으며 사회를 흔들기엔 힘이 부족했습니다. 정부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부드러워졌고 일부 규제가 완화됐으며 온라인 토론도 조금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권력 구조는 그대로였고 정부는 여전히 강력했으며 통제는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과연 성공이었을까요? 분명 경제적으로는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유를 포기한 대가로 얻은 번영, 민주주의를 억눌러 만든 안정이 과연 진정한 성공이라 부를 수 있을지 그 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리콴유는 나는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을 했다. 인기 있는 일이 아니라 필요한 일을, 결과가 나를 정당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확실히 있었지만 그 결과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그것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싱가포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변화를 시험하는 중입니다. 독재는 성공할 수 있을까? 강력한 통제는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을까?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 싱가포르는 그 물음들에 대한 하나의 현실적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작은 나라에서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모델일까? 리콴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의 방식이 모든 국가에 맞지 않으며 자국은 특별한 상황 속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작은 섬나라였던 싱가포르는 외부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었고 생존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강력한 통제와 자유의 제한을 받아들였습니다. 리콴유의 방식이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독재자들이 싱가포르를 언급하며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했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리콴유는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해 일했고 약속을 지켰으며 국민을 먹여 살렸습니다. 대부분의 독재자는 달랐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억압하며 부를 독점하면서 실패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예외였습니다. 매우 특별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들이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조차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적 성공은 분명했지만 인간에게는 생존만이 아니라 자유와 존엄 그리고 선택의 권리도 필요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마음속에는 늘 질문이 남았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삶, 선택하지 못하는 삶, 그리고 수능 속에 유지되는 평온이 과연 행복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싱가포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부유하지만 통제된 삶과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삶, 혹은 그 사이의 균형 중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모든 사회가 마주한 과제였습니다. 정답은 없었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싱가포르는 그 대가를 치르며 하나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공한 독재, 번영하는 억압,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인지는 결국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리콴유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생애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는 다시 태어나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국민을 사랑했기에 가장 힘든 선택을 했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것이었습니다. 그의 판단이 옳았는지는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싱가포르의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 자유와 억압, 번영과 통제가 뒤섞인 복잡한 이야기이며 그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사회를 만들고 어떤 가치를 지키며 무엇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그 질문은 싱가포르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